자, 이제 마지막 10강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를 다룰 때 북한을 빼놓고 한반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남한, 한국을 중심으로 이제 근현대사를 생각했는데 북한 문제를 좀 포함을 시켜서 한반도 역사를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자에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남북 간에 이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자 몇 년간은 이게 약간 좀 침체 또는 정체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물꼬는 좀 트여졌고, 그래서 그러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한반도 전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국 근현대 경제사 한 세기 100년을 이제 다루면서 조화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북한 경제는 근자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많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남쪽은 북쪽을, 북쪽은 남쪽을 적대적 관계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각자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또 상대를 평가하는 이런 게 계속 반세기 이상 좀 지속돼 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뭐 일정하게 그 장벽이 지금 허물어뜨리는 과정, 그게 완전히 허물어지기까지는 뭐 사실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그러한 범죄 하나로 이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고, 뭐 개성공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북한 경제 한 70년 역사를 또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해방 이후에 개인기업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북한의 지도부가 머리의 구상으로는 공산주의 경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도 머리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해방 직후에 북한의 지도부들은 바로 자신들이 사회주의 경제 또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기업 범죄를 상당히 이제 중시했었고, 근데 이제 점차 특히 이제 전쟁을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가 생산력이 우월하고, 그 사회주의 생산력은 곧 바로 국유화다. 이런 이제 도식이 좀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유일 체제가 6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이제 거의 전면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냉전이 무너지면서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네트워크가 무너지면서 이 유일 체제의 내적 한계와 더불어서 계획 경제도 한계에 지금 이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남북 경제 협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9강 때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분단이 한 60년, 70년, 60년이군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로 따지면은 뭐 분단된 기간이 한 70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 전체 이제 그 기간을 놓고 보면은
대략 얘기하기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전반부는 북의 경제가 좀 낮다고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고, 후반부 30년은 이제 남한이 그걸 압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격차가 그 이후에 30년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남북 간 경제의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낙후된 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좀 오산이다 이렇게. 해방 후에 한국전쟁 전에 북한 경제 상황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개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빨리 시행하고 중요산업 국유화를, 제가 요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개혁이나 중요산업 국유화라는 게 식민지 경제를 기반으로 나온 개혁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이루어지면 사회주의고 남한에서 이루어지면은 뭐 다른 거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공통적으로 다 걸려 있는 문제다. 그래서 48년도에 남쪽의 지원헌법과 비슷한 시점에 만들어진 북한헌법을 북한 사람들 스스로는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주의 헌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 조합의 발전을 국가적 부문의 지배적 역할, 국가경영 부분이, 국가 소유 부분이 지배적 역할을 하는데 개인 조합 부문도 발전시킨다. 그래서 결합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인 경제 부문을 생산력 증진에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47년 2월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 표현대로 인민경제계획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하고 이렇게 생산력을 증가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8강 때인가요? 경제 복구, 해방이 되고 나서 식민지 경제를 이제 지향을 하고 경제 복구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이나 소비재가 거의 3배 내지 4배 정도 이제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국영 부분하고 협동단체를 보면은, 이 협동단체, 개인 성격이 좀 가비가 된 이쪽 부분이 이제, 생산성 증가가 좀 훨씬 좀 많다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농업은 이미 북한은 46년 3월에 이제 토지개혁을 이루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영농, 소농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산력 꽤 많이 늘어나는데, 농업의 생산력은 이 1.5배 늘어났다 그러면 최상 베스트입니다. 뭐 밭에서 나는 게, 땅에서 나는 게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칵칵 늘어날 수 있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토지개혁 이전에 소작료 3.7제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토지개혁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소농 중심의 이제 농업구조가 재편이 됩니다. 이때 토지개혁은 소유권을 농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다만 소유권의 매매, 전당, 증여, 상속을 금지를 한 것이죠. 소유권 행사는 이제 금지한 건데, 그거는 북에서 얘기하는 걸로 따르면은 다시 소작제가 이제 번상해질 거를 우려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세로 수확가 25%. 그러니까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은 일제시대 때 소작료보다는 뭐 부담이 훨씬 적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요 토지개혁으로 그 경제 형태에서 한 가지 큰 차이는, 이때는 그 해방 직후 상황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습니다. 물자난의 허덕이고 자금 부족하고 물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 뛰고, 이게 뭐
해방된 상황에서 그게 남한 다르고 북한 다르겠습니다. 그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중간 상인의 개입을 막 줄인다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 근데 이제 이 토지개혁 이후의 농촌에서 문제점이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물세량을 이제 상정하는데 이게 설정 과정이 좀 부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자체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농사지을 땅이 넓지가 않습니다. 산악지대가 많고 거기다가 이제 소련 주동군의 식량까지 이제 조달해야 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평안북도 같은 경우에 뭐 한 자료에 의하면은 수매량 85%가 소련군 인도량이다. 이렇게 현물세로 보던 거에 80% 이상이 이거는 이제 소련군의 식량 조달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좀 더 어렵게 하는 측면으로 이제 작용합니다. 자, 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하고서 8월에 중요산업 국유화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이 전체 공업의 이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중요산업 국유화도 몇 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들 또는 은행이나 각종 기관을 이제 국유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인민경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경제를 이때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나중에 2년 후의 얘기지만 48년도 헌법에는 계획경제의 주체로 국가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계획량이 할당이 되고 보통 어떻게 됩니까? 경쟁을 촉구하게 되면은 이제 할당량 초과 달성 이런 이제 또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정상경제 뭐 돌격 이런 표현들이 이때 이미 드러납니다. 소련의 스타노프 같은 운동을 이때 북에서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 돌격 운동, 정상경제 운동, 증산운동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 후 이제 북한 경제 구성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산업 국유화 했으니까 국영 부분이 있고, 국유 공장하고 이제 백화점이. 근데 협동 부분이 있겠죠? 소비조합하고 생산합작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상호업과 농촌 소상품 경제라고 하는 거는 토지개혁 이후에 농민도 이 사적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해방 직후 상황을 보면은 생필품 같은 물품은 개인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대단히 큽니다. 이게 계획을 하려도 사회가 이제 시스템이 꽉 차져 있어야 되고,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관료군이 있어야 되고, 인테리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경제를 설정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기업의 생필품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노동자들도 개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적지 않아요. 이 국영 부분이 국유 공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0%가 개인 기업에 이제 고용된 경우입니다. 개인 기업 생산액도 적지 않습니다. 보니까 예산의 20%나 되고. 그래서 48년도 말에 이제 평가에 의하면은 개인 기업 업소가 외려 이 협동 부분 이쪽보다도 경쟁력이 높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북에서는 일부 일어나는
반기업가 정서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또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애국 헌납금 등을 기부해서 이제 서로 완충지대를 좀 만들려고 이제 애를 쓰고. 해방 후에 이 당 또는 북한 지도부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 경제에 대한 정책은 어떤 거였나,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소농이나 개인 상공업자들은 이거는 체제하고 이념을 떠나서 어느 경제든지 조합을 스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통해서 원료와 판로를 이제 집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서술한 거 보면은 개인상공업자하고 소농을 협동조합으로 이제 조직으로 묶은 거를 사회주의적 개조관영이라고 사후평가를 하는데, 저는 한국전쟁 이전의 북한 경제하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 북한 경제 변화는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범위하게 개인 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순간에 국유국영으로 이렇게 묶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당시에 북에서 발표한 자료들 보면은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이 사적 기업의 창발성을 중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46년 10월에 이런 걸 이제 발표하는데,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 활동에서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을, 이게 그만큼 이제 개인 경영 부분이 사실은 생산력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현실 경제에서 좀 알고 있는 겁니다. 현실 경제에서. 제가 국왕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해방 직후의 남한 경제도 주된 부분은 국영 부분이었지만은 생필품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 이후에 그 업종에 뛰어든 민간업자들에 의해서 많이 유지가 됐다. 생산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이나 북이나 이 시기에 개인 자영업자들의 이 생산력 제고에 있어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 헌법에도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은 무상 동원하거나 무원칙하게 이렇게 조합으로 뭐 공동 노력을 해서 동원한다는 거, 이런 게 비판을 하는데, 이런 말까지 나와요. 자본주의는 악이고 사회주의는 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쟁 이전 상황을 염두에 두세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지도부가 사회주의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실 경제가 이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과 경쟁하는 체제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북한의 지도부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보다 생산력이 높고 사회주의 경제는 곧 국유화다, 이런 사실 도식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보다 사회주의가 생산력이 높다는 거는 막스주의 투기의 역사 발전 단계에 따른 겁니다. 봉건제,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화되고 교조적으로 이제 먹혀있던 측면이 있어요.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형 경제를 국영 중심의 경제에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사적인 이익 추구에 대한 통제를 해요. 근데 이 사적인 이익 추구에 대한 통제도 내용상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재기를 한다든지 밀무역을 한다든지 고리세 이거는 남한에서도 사실은 이거 통제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이것도 넓게 보면은 이제 사익 추구 범주니까 뭐 이 부분을 이제 통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에서 토지 개혁을 빠른 시기에 시행하고 현물세를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현물로 걷어들인다는 거는 국가가 그만큼의 식량을 배급할 식량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중간 상인이 들어갈 여지가 그만큼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기업가나 상인들은 뭐 입당이 쉽지 않아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입당을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 진출에서 유리하다 그러면은 당원이 되는 걸 이제 선호할 텐데, 아직까지 이 시기는, 해방 직후의 시기는 뭐 입당하는 게 개인으로 봐서 이게 뭐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 이런 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제 저 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노동 당원이 되면은 주위 친지나 자기가 배웠던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인사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럼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당원이 된다고 한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미가 그만큼 뭐 크다는 거겠죠. 그러한 현실하고 이 해방 직후 상황하고 같이 또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사적 경영에 대한 이제 통제는 이런 부분도 통제를 하면서 개인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과세율이 좀 높고 은행 대부에서 좀 차별성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경영하는 거라든지 국영 부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이제 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급을 할 때도 사기업에 소속된 고용된 노동자들한테는 좀 배급률을 낮게 한다든지 이런 차별적 요소는 물론 가해지긴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사적 경영 부분에 상발성을 강조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을 통제하는, 그 통제하는 거는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존재가 있고 또 자본주의 경제의 본래의 모습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전쟁 이전에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국영 중심의 일종의 혼합경제 성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정치 권력에서부터 사회경제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 생산력이고 이게 생산성을 보장한다. 전후복구 속도가 북한이 좀 빨라요. 그래서 휴전 후에 보면은 이제 연평균 20% 성장률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후복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어느 사회든지 집단적 동원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심리적 이런 부분까지 다 가미되면은 자발적 동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제 시스템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북한 사회에서는 이제 이때
전후 복구를 위해서 인민들이 동원이 돼서 이 속도가 이제 빨라진 것을 두고 그것이 곧 사회주의 생산력의 우월함으로 바로 정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이전에는 적어도 표방하기로는 사회주의화를 급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 것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급속하게 사회주의 하는 것만이 생산력을 높이고 그것은 곧 국유화다. 이런 도식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성장률 속에서 자신감을 가져요. 북한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다 교육시켜주겠다. 고용시켜주겠다. 그리고 남조선 노동자를 북으로 보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남한이 북한에서 하는 말하고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당시 북한은 전쟁을 계기로 해서 월남하고 사망하고 다친 사람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노동력이 엄청 부족해요. 가급적 이제 인구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제일교포 북송이 59년부터 시작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북한의 노동력 부족과 일정하게 연관을 갖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전쟁으로 인한 이 파괴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파괴 정도가 큽니다. 북한은 전쟁 때 제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뭐 비행기로 가서 폭격을 하면은 대책 없이 당해야 됩니다. 대도시에 이제 온전한 건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순 생산도 어려운 체질. 근데 이제 50년대 남북의 상황을 보면은 자 이제 전쟁이 치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서로 간에 적대적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단순 생산도 어려워진 만큼 다 파괴된 상황이니까 남이건 북이건 다 원조를 받아야 됩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게 됩니다. 동구권으로부터도 원조가 들어와요. 자, 북한에서는 이때 이제, 북한은 지금까지도 한국전쟁의 원인은 북침이라고 주장합니다. 미주와 남조선 괴뢰가 북으로 올라가서. 그거에 관련된 책들은 매년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적개심이죠. 사실은 한 권력 체제가 유지되는데 적개심에 기반한다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길게 보면은 그 사회가 안정적이거나 정상적으로 가기는 힘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 사회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북에 대한 적개심을 통해서 보수의 내용을 다 채운 걸로 생각해요. 북은 북이고 나는 난 겁니다.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즘에 일부 이제 현상에서 드러나듯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북도 사실은 그런 측면을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50년대에는 이 적개심을 이용해서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속도전을 이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성장률을 이제 보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50년대는 북한이 더 성과가 커요. 그래서 58년에 북한이 김일성이 우리는 사회주의를 완수했다. 나만 이 바보 같은 친구들아 우리를 봐라. 뭐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 북한 내부에서도 토론이 있습니다. 뭐 중공업 우선 발전이냐, 우선 발전, 경공업로 동시 발전로. 이게 그래도 5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요. 5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이런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래도 자기 의견이 비교적 좀 일정하게는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경제가 너무 피폐하니까
생필품과 식량 생산에 주력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김일성은 주로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하고 뭐 이 당시에는 반대된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되는 그룹들은 생필품이나 농업 경제를 중시했고 뭐 이렇게 또 우연히 구분이 되네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걸 정리를 합니다. 생산수단과 생산재 생산을 발전시켜야 농업과 경업도 발전한다. 그래서 동시발전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긴 합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중공업 중시가 좀 훨씬 내용이 컸다. 그래서 이 동시발전론을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3단계 북한에서 표현한 걸로 하면 자립적 민주경제 노선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준비 단계 인민경제 복구계획 3개년 계획입니다. 이게 54년에서 56년. 그 다음에 57년에서 61년까지 공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냈습니다. 뭐 이게 적어도 50년대에는 뭐 가시적 성과를 보였고 뭐 초과 달성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민경제복구 발전 3개년 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 중국, 동유로부터 이제 원조가 들어옵니다. 뭐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때 이제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 밑도는 인구 규모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러면 원조 액수는 상당히 많이 받았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예산에 뭐 점차 줄어들기는 합니다만은 3분의 1에서 출발을 하네요.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4분의 1은 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식량 의료뿐만이 아니라 시설재 기술도 이제 많이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에서 한 얘기를 보면 좀 재밌는데 원조를 받는 상황은 남이고 북이고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제와 남조선에 대한 소위 전제 부흥 원조와는 우리가 형제국으로부터 받는 원조는 질적으로 틀리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3개년 계획이 복구 3개년 계획이 성공을 봐서 전쟁 중 수준을 금세 회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업 생산, 농업 수확물 소비 생산에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전쟁 중 수준을 비교적 빠른 속도에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업 발전이야 이제 5개년 계획은 5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북한 발표에 의하면은 1년 앞당겨서 이제 초과 달성이 됩니다. 초과 완수됩니다. 그래서 알곡 생산이 이제 호조되고 소득도 이제 2배 이상 늘어나고 공업 생산도 이제 이만큼 늘어났다. 요 시기에는 뭐 공업 생산 성장률이 연 37%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후복구 과정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급격한 사회주의화, 급격하게 국유화로 이제 갔는가. 사기업하고 사적 소유권은 58년을 계기로 해서 다 정리가 됩니다. 58년에 사유지화를 완료했다고 스스로 정리를 하니까요. 배경이 있어요, 몇 가지. 우선은 이 사기업 사적 소유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주하고 기업가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대거 월남을 합니다. 사실상 사회구조가 단일해져요. 그리고 미제와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 뭐 이게 일시적으로 사회 통합을 하는 데는 기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원래 모든 개혁이 일어나려면은 이런 구조에서 일어나면 그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내부에서
이견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일정하게 타협적 형식도 가지면서 정리를 해야 이게 오래 가는 거지. 이게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단일한 사회 구조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게 길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북한 논리 그대로 따르면 어떻습니까? 북한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은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들인데, 그럼 남쪽으로 전부 반동분자들 모여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겠죠? 남쪽 인민들은 북한 논리를 그대로 쫓아가면은. 그럼 그게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을 통해서 흡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밖에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돼요.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이 집단화 국유화에 대한 신념을 아주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자마자 농협동화를 강행합니다. 이 협동농장이 그겁니다. 협동농장은 이제 토지개혁으로 만들어진 소농체제를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단농장, 협동농장으로 전부 협동적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겁니다, 이미. 개인상공업부문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 개인상공업자는 전쟁기에 대충 몰락해요. 월남하거나.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북한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국유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한편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이건 제가 임의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 연구에서 스스로 언급된 부분들입니다. 월남한 부분이 많아서 좀 쉬운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요. 자, 우리가 남한 사람들한테도 귀에 익숙한 게 이 천리마운동인데, 평양 가면은 이 탑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58년부터 이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이제 완성했다. 라고 하는 선정과 더불어서 시작이 된 것이 천리마운동입니다. 그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적 국가 총동원 방식의 하나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단위별로, 공장이면 공장 단위별로 집단적 경쟁운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생산 부분은 물론 교육, 예능, 언론, 모든 부분에서 이제 천리마운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59년에는 천리마운동은 곧 당의 총노선이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냐 그러면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그러니까 증산에 업적이 있으면은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신으로만 정산을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북에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협동농장에 가서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 앞에 텃밭을 더 열심히 가꾼다. 사람한테는 사유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사유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조율할 수 있어야 이게 증산이 되는 거지, 이 정신적 측면만 내내 강조하게 되면은 이게 길게 못 가요. 그러니까 북에서 보면은 남쪽에 대한 적개심 또는 미제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게 수십 년간 지속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생산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이게 이제 50년대 들어와서 특히 56년에 북한말로 표현하면은 반종파 투쟁을 겪으면서 유일체제라고 하는 게 서서히 맹한적 모습을 드러내서 6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북한의
전 사회를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61년부터 제1차 7차 7개년 계획을 이제 북에서는 이제 1차, 2차 이렇게 쭉 나가는데 대체로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이게 안 따있구나. 이 7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앞에 이 전후복구 이 공업화 마련을 위한 5개년 계획이 1년 먼저 완수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차 7차년 계획이 이제 6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북에서 발표한 거대로라면은 3년이 늦어집니다. 3년이나. 그럼 뭐죠? 일단 3년이나 늦어졌다는 거는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3대 혁명이라 4단계들 문화에서 3대 혁명이라는 게 이제 이때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공업구로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3년이나 지연된 거는 이때부터 북에도 이제 원조는 격감을 한 상태인데 군비가 이제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거는 남이건 북이건 군비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군비 부담이 이제 크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공업 부문에 있어서 성장률도 50년대하고는 달리 목표치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력 투입 증대 그리고 뭐예요? 사상의식 강조. 그럼 이런 노동 사상의식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뭐죠? 정신적 측면 이런 것이 북한의 생산력 증대 패턴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점차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됐다. 그런 거를 이미 60년대에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내적인 한계가 있고 북한을 둘러싼 외적인 국제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는 이러한 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꼭 한편에서는 어떻게 되죠? 유일 체제가 급속도로 전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신문 이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이제 현지 지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최고 권력자가 현지 지도를 자주 가야 하는 상황은 거꾸로 보면은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제기한 방식이 청산리 방식입니다. 이게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이 이제 전 사회를 통제하는데 문제가 보통 어느 연구에서나 여유 없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관료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식에서 이 집단관리 체계 또는 당가 대중의 연결 이게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 관료주의를 좀 없애보이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관료주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퇴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혁명 정신과 이거 북에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혁명 정신과 주체적 공산주의 인간형이 강조가 됩니다. 주체가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관료주의 해소를 이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운동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정신을 강조한다. 주체적 인간형을 강조한다. 이게 항일 파키스탄 참가자들 회상기 읽기 운동이 나옵니다. 이건 김일성과 더불어서 항일 빨치산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회상기인데 뭐 결국은
유일 체제를 구축하는 소재가 되는 것들이죠. 이런 읽기 운동을 해요. 내가 학생들한테도 저 책 읽기 운동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열심히 다 모여가지고 읽기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유일체계고 유일체제를 강화하고 그 속에서 이 정신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주체형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항시 여기에는 뭐가 사실 붙어야 이게 효율적이겠습니까? 물질적인 인센티브, 생활 향상 이런 것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국왕 때 말씀드린 거 남쪽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죠? 유신체제는 독재 권력은 강화하면서도 생활 문제를 늘 신경을 안 쓸 수 없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도. 그건 어느 권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북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 시기에 이르니까 벌써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 인센티브 생활 향상이 이 정신을 강조하는 것하고 이 매치가 돼야 이게 효과를 보는데 한계를 이미 좀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어려워져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50년대 중반에는 중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이라는 큰 거대한 고래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새우등 터질 일이죠. 그 북이 거기서 그 상황에서 만든 개념이 주체고 그게 아예 그냥 정치적으로 고착된 것이 주체 사상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늘 남쪽과 북쪽은 서로 대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장면 정부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를 내걸었고 이미 이제 그런 게 전면에 내세워지고 있는 상황. 일본과 북한은 지금도 이제 국교가 안 이루어진 거를 한번 염두에 둬보십시오. 북은 이제 포위되었다고 느끼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남쪽, 일본, 북에서 봤을 때 연결이 돼. 자기들한테 큰 후원이 되었던 중국, 소련은 서로 쌈박질해. 자, 북에서 표현한 대로 미제가 있어. 뭐, 포위됐다고 느낄만 하죠. 그래서 자립경제가 이때부터 강조가 됩니다. 자립경제 주체형 인간. 이게 다 이 50년대 중반 이후 60년대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이때 북한에서 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요. 미국은 제국주의고, 소련은 수정주의고, 중국은 교조주의고, 일본은 군국주의고. 이렇게 이제, 북에서 이렇게 당시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또 교조주의는 또 어떤 측면하고 관련이 있냐면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에 살던 조선족들 가운데서 문화대혁명 기간에 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조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 소련은 수정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주의의 본령을 뭐 이탈했다. 이런 비판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자립,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유일체제하고 연동이 돼. 자, 군사비는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재정에 60년대 후반 들어가면 30%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이 상태가 되면. 점점 전체적으로 경제 볼륨이 늘어나면서 군비 부담도 늘어나지만 전체 재정에서의 비중은 점점 적어져야 이게 그나마 이렇게 점점 커지고서야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반면에 대남 정책은 점점 낙후됩니다. 아시다시피 60년대 후반에 무장 공비가 대거 이제 난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장비를 난파할 때 발상이 뭐였을까요? 무장비가 내려오면은 남쪽의 인민들이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뭐 봉기를 한다고 그림을 그린 거였는지, 결과는 생각한 것 같으면 영 반대입니다. 남한 사회에 전국적으로 반복 의식만 고취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펴려면은 최소한 그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네, 이 정도면은 중간은 가는데, 이거는 거꾸로 간 거니까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이런 무모한 대남 정책을 또 펴게 된 그 무렵에 68년 1월에 푸에블로 사건이 이제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도 저 평양의 대동강에 이게 지금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정찰선이죠. 그래서 포격을 가해서 이제 끌어갔다가 여기 프레볼로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들은 이제 1년 후에 석방이 됩니다. 이게 뭐 미국으로서는 저 미제 어쩌고 얘기할 때 너무나 좋은 소재죠. 이게 이제 점점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남 정책하고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럼 뭐 대남 강경 노선은 곧 군비 부담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이 당시에 이직하고 있었던 이 포위됐다고 하는 느낌하고 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상황을 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70년대에는 이제 인민경제, 이게 아까 7개년 계획이 67년에 완성하기로 했던 게 이제 3년이나 늦어져서 이게 71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5차 단대 때 이제 이걸 이발을 해서 다시 3대 기술혁명이 강조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표방이 돼요. 실적은 북한 발표에 따르면은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보고 뭐 분석한 것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습니다. 수확량도 이제 상당히 초과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8년, 84년에 다시 7개년 계획 세우고. 자, 근데 문제는 이 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와서는 북한의 발표가 보통 이제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북한의 발표가 이제 신뢰성 부여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발표 통계가 이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거꾸로 북한의 경제 형편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인데, 인민생활 향상에 이제 역점을 두겠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인민생활이 썩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늘 여러분들 남한이건 북한이건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늘 남은 북을 남을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무렵에는 어때요? 남한의 경제 형편이 이제 북보다 나아지기 시작. 이미 그런 게 이제 정착이 됐을 때입니다. 한국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르게 되면은 그 이른바 그 백색 물품 있죠? 테레비, 세탁기, 냉장고가 평균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생산량이 이만큼 이제 늘어났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80년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생산성 저하 문제가 사실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72년 이제 사회주의 헌법에 북한에서, 그러니까 48년도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주 중요한 본격적인 개정이 72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주체 사상이 헌법에, 북한 헌법에 명명화됩니다. 수령이라는 개념도 헌법에 명명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 외에는 수령은 없습니다. 유일체제가 이제 확고하게 정착이 된 건데, 남한의 유신헌법하고 좀 비슷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대사, 이 무렵에 벌써 인민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부각이 된다는 것이 이 유일체제하고 별로 이렇게 조응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유일체제가 강조되면 될수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정신이 강조되는 거예요. 정신이 강조되려면은 또 어떻게 돼요? 적개심이 또 다시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개심으로 이 재생산되는 사회는 사실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북의 상황은 또 그런 측면이 또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한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이제 기업의 경영 방식이 이렇다면은 기술혁신에서 이제 원가 절감인데 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이제 기업은 파산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계획 그리고 배급 경제이기 때문에 단위 기업으로서 보면은 노동력하고 자금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보조금을 통해서 생산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관료주의가 개재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계획경제라는 말도 액면 그대로 본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계획경제라고 하는 거를 사이에 사실 만리장성을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숟가락에서부터 핵폭탄까지 전부 계획경제를 합니까? 그러면 아마 수학을 얘기하면 방정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땐 컴퓨터도 없었을 텐데.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관료주의가 이제 깃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이제 사회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실패 원인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어떤, 북한의 또 이 환경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냉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북에서 얘기하는 형제국들로부터 들어오는 원조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국이 돼요. 그러니까 자력경생, 폐쇄성, 이게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근데 군사비는 커지고. 근데 북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84년에 하병법을 만듭니다. 외부로부터 자금을 들어와서, 외부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의 경영과 이익을 보장하겠다. 근데 이 대상은 주로 외국인 투자 허용인데, 대상은 주로 제일교포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이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경제 운영의 탄력성을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운영 방식을 학습한다, 습습한다 하는 게 실패래요. 이게 사실은 제일교포들이기 때문에 전부 실패하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좀 된다 싶으면은 조국에 바치라고 이러면은 뭐 이때 투자한 사람들 거는 북한의 자산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후속되는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뭐 북에서는 이거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이제 경제난이 더 가속화되고 뭐 이런 이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의
자본을 들여오려고 하는 이런 행정 절차들을 실시를 합니다만은 결국 다 핵 문제 불거지면서 다 실패를 합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대규모 아사가 이제 발생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미국의 봉쇄 정책도 한 측면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 때는 북폭을 구상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20년 사이에 1990년대 이래 20년 사이에 1인당 소득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늘 비교 대상을 해서 남한은 1인당 소득이 3배가 늘어나는데 여기는 정체된다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격차는 엄청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시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건 말이에요. 상품이 많아지고 잉여물자가 많아져야만 시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절대 공표의 사회에서 오히려 더 시장이 형성됩니다. 서로 쥐어짜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당장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시장들이 생겨납니다. 북에서 암시장이 생겨나는 거는 그렇게 피폐해진 경제를 반영하는 겁니다. 뭐 외화가 부족하고 기름 떨어지고 하니까 공장 가동률은 뭐 혁혁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2000년에는 북이 얘기한 것이 실경제관리 개선 조치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시장 도입하겠다는 거죠. 시장 얘기가 북쪽에서 거론이 된다는 거는 북쪽에서는 저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그렇고 사회주의 경제가 완성했다고 선언할 때부터 시장은 사회적 암입니다. 그렇게 설정했던 사회에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현실 경제에서 불가피하게 시장이 형성됐다는 건 뭐예요? 배급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구성원들에게 다 충족돼야 될 배급으로 이게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국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급이 일정하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별로 독립채산제가 들어오는 그렇게 되면은 기관별로 경영자율성은 일정하게 생기겠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회보장제도가 한번 축소됐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이 시장적 측면을 북쪽에서는 이걸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이미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게 북한 경제가 해방 후부터 최근까지 그 변화상을 제가 간략하게 아주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후복구는 굉장히 속도가 빨랐고, 60년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역시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 못했다. 유일체제, 그거를 지난 시간에 국왕에서 그 남쪽 사회를 비교하면은 민주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외 환경이 또 북한 경제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이러저런 게 어우러져서 특히 90년대 이후에 북한 경제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